여러분, 지금 통장에 있는 돈 1년 뒤에도 같은 가치일까요? 장호 숫자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살 수 있는 것의 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직전에도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는 항상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지금도 신호는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씩 흔들립니다.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한마디에 전 세계 시장이 출렁입니다. 이건 단순한 변동성이 아닙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을 기점으로 판을 뒤흔들 5가지 구조 변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변화, 돈의 형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지갑에 현금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10만 원, 5만 원, 아니면 거의 없습니까? 요즘은 카드나 휴대폰으로 다 결제하죠. 현금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돈 자체가 완전히 디지털로 바뀝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90% 이상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연구하거나 실험 중입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전, 상하이,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 수백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디지털 달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떨까요? 한국은행은 수년간 모의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여러 차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전후로 제한적 시범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보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결제 비용이 낮아집니다. 지금은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출의 2%에서 3%를 카드사에 냅니다. 작은 가게는 이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인 식당이 있다면 카드 수수료만 60만 원에서 90만 원입니다. 1년이면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면 중앙은행 시스템을 직접 쓰니까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적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반면 카드사, 결제 대행사들은 타격을 입습니다. 그들의 수익 모델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훨씬 빠르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국민들 소비를 늘리려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산 편성하고 은행 통해서 계좌로 넣고 며칠에서 몇 주 걸립니다. 디지털 화폐가 있으면 국민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몇 초 만에 끝납니다. 재난지원금이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효율적이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거래를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는 기록이 남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다 추적됩니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은행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지금은 월급을 은행 계좌로 받죠. 은행이 그 돈을 모아서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 계좌를 만들어주면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산업 전체가 재편되는 겁니다. 돈의 형태가 바뀌면 돈을 다루는 산업 전체의 판이 다시 짜여집니다. 카드사, 은행, 핀테크 기업 모두가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 부동산 공식이 흔들립니다. 지난 50년간 한국에서 가장 확실한 재산 증식 수단이 뭐였습니까? 부동산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서울이면 무조건 오른다.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강남 땅값이 197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수백 배, 수천 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인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인구는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25년이 인구 정점이었습니다. 5,10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감소합니다.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람이 줄면 집 수요도 줄어듭니다. 당연한 얘기죠. 더 심각한 건 나이 구조입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노인들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팝니다. 생활비 필요하니까요.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둘째, 재택근무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런데 해보니까 괜찮았습니다. 효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사무실 임대료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주 2일에서 3일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아예 상시 재택근무를 합니다. 2026년이 되면 이게 완전히 정착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 근처에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강남 역삼동의 50평 아파트가 15억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같은 평수가 7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는데 굳이 15억짜리 집에 살 이유가 있을까요? 7억짜리 집 사고 8억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40대 직장인 김 과장의 경우를 봅시다. 김 과장은 강남에 있는 IT 회사에 다닙니다. 2022년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8억에 샀습니다. 대출이 5억입니다. 금리가 연 4.5%니까 한 달 대출 이자가 167만 원 정도입니다. 관리비가 30만 원, 합치면 거의 200만 원이 나갑니다. 월급이 600만 원인데 주거비로 3분의 1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회사가 주 4일 재택근무를 시행했습니다. 월요일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합니다. 김 과장은 고민합니다. 내가 왜 이 비싼 집에 사나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는데.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실제로 몇몇은 경기도로 이사 갔습니다. 김 과장도 결정합니다. 송파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광교로 이사 갑니다. 같은 평수인데 5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대출 5억을 다 갚아도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200만 원 나가던 게 관리비 30만 원만 나갑니다. 한 달에 170만 원을 아낍니다. 1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김 과장은 이 돈을 투자했습니다. 주식도 사고 금도 삽니다. 집도 더 넓고 쾌적합니다. 아이들 키우기도 좋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많습니다. 출퇴근, 월요일 하루만 왕복 2시간 운전하면 됩니다. 충분히 감수할 만합니다. 김 과장 같은 사람들이 2026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경기도, 인천 같은 수도권 외곽은 오를 수 있습니다.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는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책, 금리, 공급 변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구조는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이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입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회사 근처보다 학교 근처, 공원 근처, 편의시설 근처가 중요해집니다. 교통도 중요하지만 주거 환경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게 부동산 판도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 AI가 일자리를 재편합니다. 여러분 챗GPT 써보셨습니까? 2022년 11월에 나왔습니다. 불과 3년 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글 쓰는 일, 번역하는 일, 보고서 만드는 일,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그것도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말이죠. 인공지능은 이미 번역,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번역가들 일이 줄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들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기본적인 문의는 다 처리합니다. 사람은 복잡한 문제만 처리합니다. 특히 타격이 큰 분야는 반복 업무, 사무직, 중간 관리 영역입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일, 단순 회계 처리, 보고서 정리하는 일, 이런 건 인공지능이 훨씬 잘합니다. 실수도 없고 빠릅니다.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월급도 안 줘도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공지능을 씁니다. 중간 관리자도 위험합니다. 팀장, 부장급이 하는 일이 뭡니까? 팀원들 보고받고, 정리하고, 위에 전달하고, 업무 배분하고, 조율하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이 이것도 합니다. 데이터 보고 최적의 결정을 내립니다. 감정 없이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35세 이대리의 경우를 봅시다. 이대리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합니다. 주요 업무는 고객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캠페인 기획입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직원이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2024년 회사가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이름은 뭐 복잡한데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대리가 사흘 걸려서 하던 분석을 이 프로그램은 30분 만에 끝냅니다. 그것도 더 정확하게 보고서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프, 표, 해석까지 다 해줍니다. 이대리가 할 일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이제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창의적인 일이라는 게 막상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일이 데이터 분석하고 보고서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2025년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마케팅팀 인원을 15명에서 8명으로 줄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이대리는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나이도 젊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젊고 저렴한 신입 2명과 인공지능을 선택했습니다. 이대리는 이직을 시도합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습니다. 하지만 면접 기회가 잘 안 옵니다. 오더라도 결과가 안 좋습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대리는 6개월째 백수입니다. 저축한 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반면 살아남는 영역은 명확합니다. 첫째,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예술가, 디자이너, 전략기획자, 광고 크리에이터. 인공지능은 기존 데이터를 조합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둘째, 인간 신뢰가 중요한 영업, 컨설팅 분야입니다. 큰 거래일수록 사람을 봅니다. 억 단위, 10억 단위 계약을 인공지능하고 합니까? 안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신뢰를 쌓고 계약합니다. 관계가 중요한 일은 사람이 합니다. 셋째, 송이술 기반 현장 직업입니다. 요리사, 미용사, 정비사, 간호사. 이런 일들은 로봇이 하기 어렵습니다.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즉각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 대 사람 접촉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직업 안정성보다 학습 속도가 생존력을 결정합니다. 한 가지 기술로 평생 먹고 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대리처럼 됩니다. 네 번째 변화, 부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여러분, 한국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를 60세 이상이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58%입니다. 절반 이상을 노년층이 갖고 있습니다. 반면 30대는 8%밖에 안 됩니다. 자산이 극도로 편중돼 있습니다. 고령층 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지방 땅,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이죠. 반면 젊은 세대는 금융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주식, 펀드, 비트코인, 부동산은 비싸서 못 삽니다. 대신 주식을 삽니다.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으로 흔들릴수록 자산 중심은 자연스럽게 금융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치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재택근무, 고령화 이런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압박합니다. 노년층은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니까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비도 많이 듭니다. 집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을 낮춥니다. 계속 낮춥니다. 결국 손해보고 팝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시간이 있습니다. 30대, 40대는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시간이 충분합니다. 복리 효과를 누릴 시간이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단기적으로 떨어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겪었던 변화가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부자들 보십시오.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다 주식 부자입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금융자산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렇게 갑니다. 땅 부자에서 주식 부자로, 부동산 부자에서 금융자산 부자로 2026년 이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젊은 세대가 금융자산으로 부를 쌓고 노년 세대는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세대 간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변화, 글로벌 돈의 질서가 바뀝니다. 지난 5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한 건 달러였습니다. 기축통화죠. 모든 나라가 달러로 거래했습니다. 석유도 달러로 사고 팝니다. 금도 달러로 거래합니다. 달러가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째, 브릭스 국가 확대입니다. 브릭스가 뭡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6나라가 더 합류했습니다.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총 11개 나라가 됐습니다. 이들의 합친 인구가 35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경제 규모도 전 세계 GDP의 36%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브릭스는 뭘 하려고 합니까? 달러를 안 쓰고 자기들끼리 거래하려고 합니다. 자체 화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둘째, 위안화 결제 확대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석유를 위안화로 삽니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나라들이 동참합니다. 달러 말고 위안화로 거래합니다.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위안화 영향력도 커집니다. 셋째, 금 보유 증가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를 믿을 수 없어서입니다. 미국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니까요. 코로나 때 몇 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을 삽니다. 금은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습니다. 넷째, 비트코인 ITF 승인입니다. 2024년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ITF를 승인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투기, 범죄 도구로 취급받았습니다. 정부가 규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제 연기금, 보험사 같은 기관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24년 초 4만 달러였습니다. 1년 만에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2배 반 올랐습니다. 왜 오를까요? 비트코인은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반면 달러는 계속 찍어냅니다. 희소성 있는 자산으로 돈이 몰립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돈의 세계는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이동 중입니다. 달러만 있던 시대가 끝나갑니다. 위안화, 유로, 금, 비트코인 여러 자산이 각자 영역을 확보합니다. 글로벌 돈의 질서가 재편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5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화폐, 부동산 공식 변화, AI 일자리 재편, 세대 간 부의 이동, 글로벌 질서 재편. 이 모든 게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됩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한 가지에만 올인하지 마십시오. 몰빵은 가장 위험한 전략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금, 대체 자산을 균형 있게 구성하십시오. 예를 들어 50세라면 이렇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현금 20%, 비상금입니다. 언제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30%, 주거용 하나면 충분합니다. 투자용은 줄이십시오. 주식 30%, 국내외 우량주 위주로 가십시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죠. 금 10%, 안전자산입니다. 위기 때 빛을 발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대체자산 10%, 소액으로 베팅하십시오.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요.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시오. 살아남은 사람들은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월급이 끊겨도 현금이 있으면 버팁니다. 반면 부동산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금매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반값에 팔았습니다. 주식에만 올인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4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상 날렸습니다. 분산했던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받쳐줬습니다. 2026년도 똑같을 겁니다. 어떤 자산이 폭락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달러일 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 몰빵한 사람은 무너집니다. 여러 곳에 나눈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2번째 전략, 평생 학습하십시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2026년 이후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디지털 금융, 인공지능,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집니다. 50년 동안 써먹던 지식은 쓸모 없어집니다. 새로 배워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뱅킹, 디지털 자산 관리, 투자 이해. 이런 걸 모르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는데 디지털 기기를 못 다루면 어떻게 합니까? 뒤처집니다. 기술 변화에 뒤처지면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도 배워야 합니다. 나이 먹어서 무슨 공부냐가 아닙니다. 배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실제로 65세 퇴직자 정 씨의 경우를 봅시다. 정 씨는 2020년에 은행에서 퇴직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했습니다. 은행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1년에 200만 원 정도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증권사에 찾아가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화면도 복잡했습니다. 마에주, 마에두, 오가, 세계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랍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영상 보고 책 읽고 메모했습니다. 3개월 후 정 씨는 첫 주식을 샀습니다. 삼성전자 100주 1,000만 원어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1년 후 그 주식은 1,500만 원이 됐습니다. 50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공부했습니다. 미국 주식도 배웠습니다. 애플, 테슬라 주식도 샀습니다. 비트코인도 조금 샀습니다. 2025년 현재 정 씨의 퇴직금 2억은 3억으로 불어났습니다. 5년 만에 1억을 번 겁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배우길 잘했어요. 안 배웠으면 은행 예금에 넣어뒀을 거예요. 5년간 1,000만 원 받았겠죠. 저는 1억을 벌었어요. 100배 차이예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배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유튜브 한 편, 책 한 권, 강의 하나, 뭐든 좋습니다. 배우십시오. 계속 배우십시오. 세 번째 전략,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위기에서 기회를 연결해 주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위기가 올 때 당신을 구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1997년 IMF 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친구가 일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선배가 사업 기회를 줬습니다. 동문이 투자를 연결해 줬습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인맥입니다.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 기회를 연결해 주는 사람, 위기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까요? 첫째, 모임에 나가십시오. 동문회, 동호회, 봉사 모임, 뭐든 좋습니다. 집에만 있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둘째, 먼저 주십시오.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도와주십시오. 정보를 나누십시오.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돌아옵니다. 받은 만큼 돌아옵니다. 셋째, 온라인도 활용하십시오. 카카오톡, 오픈 채팅,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그룹,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를 얻고 관계를 만드십시오. 오프라인만큼 중요합니다. 45세 직장인 박대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대리는 2023년에 회사에서 구조조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인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박대리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내가 잘릴 수도 있겠구나. 박대리는 그때부터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문회에 나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거기서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 후배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리는 후배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인 마케팅 지식을 나눴습니다. 대가 없이 도와줬습니다. 2025년 박대리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자발적 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그 후배가 박대리를 영입했으니까요. 스타트업 마케팅 이사로요. 연봉도 전 회사보다 2천만 원 더 받습니다. 박대리는 말합니다. 동문회 한 번 나간 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람이 자산입니다. 돈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판이 바뀔 때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만드십시오.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돈의 판도가 뒤집힙니다. 디지털 화폐가 온다. 부동산 공식이 바뀐다. AI가 일자리를 재편한다. 부가 세대 간 이동한다. 글로벌 질서가 흔들린다. 이 5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대응 전략 3가지. 자산을 분산하라. 평생 배워라.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화를 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특별히 무능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안일했던 겁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선택은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달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한 곳에 몰려있지 않은가 분산하십시오. 배울 걸 찾으십시오. 유튜브든 책이든 강의든 오늘부터 1시간씩 투자하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연락 끊긴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동문회에 나가십시오.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1년이면 충분합니다. 자산 구조를 바꾸는데 1년이면 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데 1년이면 됩니다.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1년이면 됩니다. 문제는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하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판이 뒤집힐 때가 기회입니다. 아래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에 있던 사람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리셋됩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될 겁니까? 1년 후 그날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겁니까? 준비한 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후회하는 자의 자리입니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판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하든 안 하든 변화는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1년 후 당신이 웃고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승리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